그럼 먼저 조비의 글로벌 행보부터 좀 볼까요? 이게 단순히 미국 회사니까 미국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발을 넓히고 있더라고요. 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리스크 분산, 또 하나는 미래시장 선점입니다. 리스크 분산과 시장 선점. 네, 아시다시피 EVTOL 산업이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잖아요. 그렇죠. 아직 뭐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규제 문제도 있고 불확실성이 아주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나 지역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기회를 찾는 거죠. 위험을 좀 관리하려는 의도가 아주 뚜렷합니다. 다양한 특성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들을 좀 공략하고 있나요? 보니까 뭐 중동,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까지 진짜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중동의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요. 그 미래도시 프로젝트 있잖아요. 아, 네네. 네옴시티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랑 연계해서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부터 아예 같이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단순히 기체를 파는 게 아니라 도시 교통 시스템 설계 자체에 참여하는 거죠. 와, 그건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그럼 동아시아 쪽은요? 일본이나 한국도 언급됐던데요? 네,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아시아 시장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기술 수용성이 굉장히 높고 또 정부가 주도해서 상용화 계획을 꽤 뚜렷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KUAM 로드맵도 있고.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술 실증 그리고 좀 빠른 상용화를 통해서 중요한 운영 경험,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레퍼런스 확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해봤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군요. 다른 시장에 갈 때. 정확합니다. 그게 나중에 엄청난 경쟁력이 되거든요. 또 오세아니아,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땅이 넓고 또 관광 수요가 많다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을 좀 활용하는 거고요. 북미의 캐나다는 미국 FA랑 먼역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 협력 파트너십, 뭐 이런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참고로 FAA는 미국의 항공안전총괄기관이고 영국에는 이제 오늘 얘기할 민간항공청, UKCAA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각 지역의 어떤 강점이나 필요에 따라서 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네트워크를 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뭐 특정 지역에서 규제가 좀 늦어진다거나 뭐 예상 못한 변수가 생겨도 다른 데서 또 기회를 찾을 수 있고 그럼 위험 분산 효과도 있겠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조비가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글로벌 규제나 시장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확보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중에 글로벌 표준 만들 때도 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와,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자, 그럼 이런 글로벌 전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최근에 영국에서 나온 발표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한번 넘어가 보죠. 2025년 9월 18일 영국 민간항공청 UKCAA가 EVTOL 상용 운항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딜리버리 모델이라는 걸 내놨다고요. 네, 이게 UAM 산업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큰 발표였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 제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거든요. 실행 계획이요? 네,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2028년 말까지. 2028년 말. 네, 상업용 EVTOL 운항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다 만들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와, 2028년 말. 그동안에 사실 좀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연도를 딱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와, 업계에는 엄청난 신호겠네요. 그렇습니다. 투자자나 뭐 개발사 입장에서는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규제 접근 방식입니다. 규제 방식이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규정을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존 항공안전 규정 있잖아요. 네, 전통적인 항공 규정들.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EVTOL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하는 아주 실용적인 방식을 택했어요. 아, 완전히 새로 뒤엎는 게 아니라 기존 틀을 좀 활용하는 거군요. 네, 안전은 지키면서도 혁신 기술 도입을 좀 빠르게 하려는 그런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죠. 현명한 방법 같은데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협력 구조라고 하셨죠? 네, 이 세 번째 특징인 3자 협력 구조가 저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자 협력이요? 정부, 그러니까 뭐 교통부 같은 곳하고 산업계, 조비 같은 개발사나 운영사가 되겠죠. 그리고 규제 기관인 CAA. 이 셋이 초기 단계부터 그냥 같이 모여서요. 아예 처음부터요? 네, 안전기준, 운영규칙, 뭐 필요한 인프라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검증하기로 한 겁니다. 규제를 그냥 위에서 딱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현실적인 틀을 같이 설계한다는 거죠. 와, 이건 좀 이례적인데요. 규제기관이랑 산업계가 거의 뭐 파트너처럼 움직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규제의 실효성도 높이고 나중에 혹시 생길지 모를 갈등도 미리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결국 영국은 이제 뭐 단순한 기술 시험 이걸 넘어서 실제 상업 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길을 닫고 있다. 이런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군요. 맞습니다. 조비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 또 어떤 절차로 시장이 열릴지 예측 가능성이 확 높아진 거니까요. 사업 추진에 아주 큰 동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조비가 이 중요한 발표를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면서요. 이걸 아주 발빠르게 자기들 메시지로 활용했다고요? 이 소통 전략도 좀 재밌던데요. 네, 정말 기민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요. 영국 CAA 발표가 나오자마자 조비가 내놓은 메시지들을 보면 몇 가지 핵심 키워드가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Global regulation is at the heart of flight safety. 그러니까 글로벌 규제는 비행 안전의 핵심이다 이 말인데요. 아, 안전 강조? 네, 자기들이 그냥 기술만 앞세우는 화사가 아니라 안전과 규제 준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신뢰받는 기업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죠. 단순히 우리 기술 좋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안전 규정 잘 지킵니다. 이걸로 투자자나 대중을 좀 안심시키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ew Pathways for Air Taxes 라는 표현이에요. 에어 택시를 위한 새로운 길, 뭐 이런 뜻인데 새로운 길.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게 그냥 기술적인 진보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상용 운항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경로가 열리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eVTOL이 이게 뭐 공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의 교통수단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인식을 좀 퍼뜨리려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로드맵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면서 영국 발표를 바로 인용했다고요? 네, 맞아요. Regulatory Roadmap for eVTOL Operations. 그러니까 eVTOL 운항을 위한 규제 로드맵이라는 말을 딱 쓰면서 자신들의 기술이 이제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준비가 됐고 상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걸 투자자들한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아, 기술적인 가능성뿐만 아니라 규제 관점에서도 준비가 됐다. 이걸 증명하는 거네요. 그렇죠. 규제적 수용성까지 확보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는 셈이죠. 결국 보면 기술 자랑보다는 규제 준수, 안전, 신뢰 이걸 먼저 내세우는 거네요. 그리고 긍정적인 규제 소식이 나오면 바로 이걸 투자자 안심 메시지로 바꾸는 전략이고요. 이게 특히 아직은 좀 불확실한 신생산업에서는 굉장히 영리한 접근 같아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파트너 이미지를 만들고 장기적인 투자 유치나 시장 안착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그런 포석이죠. 규제 환경의 변화를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비의 글로벌 확장 전략, 그리고 영국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또 이걸 활용한 조비의 메시지 전략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좀 더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좀 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이 이제 정말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경쟁 시작. 네, 조비처럼 주요 거점 지역에 미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기업들은 나중에 상용화됐을 때 다양한 운영 환경에서의 경험, 아까 말씀드린 그 레퍼런스 있잖아요. 네네, 레퍼런스. 그걸 바탕으로 초기 시장을 확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단순히 비행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운영 노하우나 데이터까지 다 먼저 가져가게 되는 거군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영국 CAA가 2028년 말이라는 명확한 시점을 딱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컸죠. 네, 이걸로 인해서 에어택시 도대체 언제 되는 거냐 이 업계의 오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관련 산업 전반의 투자나 기술 개발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타임라인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진전이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겠죠. 당연하죠. 세 번째는 투자자를 향한 강력한 신뢰 메시지 전달입니다. 조비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제는 기술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제 당국하고 얼마나 잘 협력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게 단기적인 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 투자를 유치하거나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데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중요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조비가 한국도 주요 협력 파트너 중 하나로 언급했다는 점이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영국 사례가 그럼 한국 UAM 정책에는 어떤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네,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선 인천공항에서 도심까지 가는 노선 같은 이런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 논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네. 더 중요하게는 영국의 그 딜리버리 모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KUAM 로드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KUAM 로드맵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럴까요? 네. 우리 로드맵도 물론 큰 방향은 잘 잡혀 있습니다만 영국의 모델하고 비교해보면 아직 좀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체 인증 절차의 세부 단계라든가 버티포트, 그러니까 EVTOL 이착륙장의 구체적인 설계나 안전 기준, 또 조종사 자격이나 훈련 체계, 관제 시스템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딱 나와 있진 않거든요.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직 좀 부족하다. 네. 영국의 그 상세한 체크리스트 같은 방식은 한국이 진짜 실질적인 상용화 준비를 하려면 꼭 벤치마킹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영국의 모델을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좀 서둘러야 할지 정책적인 관점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가지 측면을 강조하셨는데 첫 번째가 제도적 명확성 강화였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모델처럼 각 단계별로 무엇을 언제까지 누가 책임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기체 인증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 목록, 심사 기준, 처리 기간 이런 걸 미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요. 버티포트 지을 때 필요한 소음 기준, 안전 기준, 전력 설비 기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기업들도 뭘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인프라 구축과 시범사업 내실화인데요. 이건 단순히 비행시연에 그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버티포트라는 게 그냥 비행기 내리고 타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 충전소, 안전 및 보안 시스템, 비상 대응 체계까지 다 갖춘 복합 시설입니다. 그렇죠. 전기도 많이 필요할 테고. 네, 특히 도심 안에 있는 전력망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지, 또 소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국이 커뮤니티 수용성을 강조하면서 소음 예측이나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한국도 시범 사업 단계부터 실제 운항 환경하고 거의 똑같은 조건에서 소음, 안전, 통신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미리 쌓아야 합니다. 미리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놔야죠. 그냥 보여주기식 시연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상용화 준비를 위한 테스트베드가 되어야 2028년 글로벌 경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국제 협력의 다각화를 제안하셨어요. 지금은 주로 한미 협력 중심인데 여기서 좀 벗어나야 한다는 뜻인가요?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미국 FAA와의 협력은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번 영국 CAA 발표를 계기로 영국과의 기술이나 규제 협력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 항공안전청 EASA나 UAE 같은 다른 주요 국가들하고도 협력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나라와 협력해야 한다. 네, 궁극적으로는 기체 인증이나 운항 자격 같은 것들을 서로 인정해주는 다자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를 넘어서 글로벌 UAM 표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고요. 이게 결국은 현대차나 한화시스템 같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어렵고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리스크 관리와 국민 수용성 확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종 관문이죠. 그렇죠.
도심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당연히 소음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소음 기준을 만들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 초기에는 사고가 날 가능성도 대비해서 철저한 비상대응 프로토콜, 훈련 이런 게 필요하고요. 안전 문제? 네.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고 보상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보험 제도도 미리 명확하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시민사회나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기술 개발만큼이나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정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제도적 명확성, 실질적인 인프라와 테스트, 다각적인 국제 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 관리와 수용성 확보, 이 네 가지 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 UAM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2028년이라는 글로벌 타임라인이 어느 정도 제시된 만큼 우리도 좀 더 속도감 있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아주 치밀한 글로벌 전략과 영국 CAA의 2028년 상용화 로드맵 발표라는 중요한 소식을 통해서요.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의 현재와 또 미래를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조비가 이제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규제 환경까지 만들어가는 시장 주도자로 커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영국의 사례가 우리 한국 UAM 정책에 던지는 구체적인 숙제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영국이 2028년이라는 시점을 제시한 것은 그동안 좀 불확실했던 UAM 시장에 뭐랄까 중요한 등대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상용화 경쟁에 막이 올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앞으로 정말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기술, 규제, 또 사회적인 수용성, 이런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에어택시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만약 몇 년 후에 에어택시가 정말 우리 도시 위를 일상적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풍경이 된다면 기술적인 문제 말고 우리 사회가 새롭게 배우고 또 적응해야 할 가장 큰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각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